정부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또 주민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성주에 5만 명의 국민이 전부 사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팟캐스트 방송을 다 들으셨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도 웬만한 군사 전문가 양치 성주의 재향군인에도 사드 배치 반대 이런 플래카드를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무언가 그 공동체가 뜻을 모은 것이고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외연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싸움이 진화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시위하는 걸 보고 밤잠을 못 잤나. 괴담과 유언비어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괴담과 유언비어는 제가 성주에 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거의 준전문가 수준이에요. 전자파 괴담 얘기 나오니까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과 우려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역주의라고 우리가 매도하기에는 이 성주 국민들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국무총리가 왔을 때는 계란이 날라오고 물병이 날라왔죠. 그때는 의사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황당하게 갑자기 맞이한 일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총리가 내려갈 때 그 와중에 내려가는데 세상에 계란 물병 정도 각오 안 하고 갔단 말입니까? 당연히 날라오는 것이죠. 그 정도 맞을 각오를 했어야죠. 그런데 다녀간 직후에 경북도당에 특별 수사팀이 설치돼가지고 계란 물병 차량 받은 사람들을 전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루어졌어요. 총리가 되는 거. 그러면은 왜 결정됐는가? 사드가 도대체 무슨 무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 파악도 하기 전에 일사천리로 모든 게 각적같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모든 게 괴담과 유언비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괴담은 뭐냐면 북한이 3,000km 날아가는 노동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괌이나 오키나와 하와이 이런 데를 때리는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거를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3,000km를 날려보내지 않고 고도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쏘아 올려서 수직으로 떨어져서 남한을 때린다는 이 가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사드를 배치하게 된 정당성을 부여한 핵심 논거거든요.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전 세계에 그런 미사일이 있다면 아니 그게 무슨 박격포식 미사일입니까? 박격포를 그렇게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먹는다는 것이죠. 북한이. 그런데 그렇게 쏘다가 잘못 떨어지면 자기가 맞아.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북한의 포와 미사일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쏜 놈조차도 이게 어디 떨어질지. 북한은 포를 쐈는데 대충 쏴요. 대충 한다고. 우리가 6월 말에 일어났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29일 날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날 유엔 안보리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 이행 보고서가 도착을 합니다. 제가 그걸 군에서 읽어봤는데 4페이지짜리인데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중국 정부는 유엔 결의안 2279에 따라서 북한 제재를 했다. 그러니까 했다는 내용은 뭐냐면 지방정부의 하라고 통보했다 이 얘기. 그러면 동북 삼성도 있고 지방정부가 많은데 그 지방정부 보고 북한의 제재 이행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지금 북한 중국의 무역액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화나게 하는 요인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들어와서 정상 외교의 거의 90%는 대북 압박 제재 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압박한다고 우간다도 갔잖아요. 프랑스도 갔잖아요. 외교부 장관 쿠바도 갔잖아요. 북한하고 친한 나라는 다 보냈잖아요.
북한 제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전 세계가 북한을 포위하고 압박하도록 했는데 중국의 이견 보고서를 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 거고 이제 지금쯤이면 북한이 아파해야 되고 곧 항복을 해야 되는데 펄펄 뛰고 있어요. 매일 탄도미사일이 매일 가세요. 매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중국의 비협조라고 단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한 1차적인 평가는 올해 9월이나 10월은 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난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6개월이라고 했거든요. 북한을 제재해서 압박하고 굴복시키는데 앞으로 6개월이라고. 전 세계가 제재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북한은 곧 굴복하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 결과 청와대가 긴박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더니 결국은 사드 배치라는 초강수를 꺼낸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이 사드라는 무기는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일종의 카드 하나를 쓴 것이죠. 가장 중요한 카드 하나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제정세라는 것들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에 다소 중국이 무성의해 보이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중국의 특수성입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국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할 때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처에 앉은 딱지 같은 존재. 이 딱지는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가렵고 빨리 떼고 싶죠. 시원하게. 그러나 그 딱지를 떼버리는 순간 피가 흐르고 상처가 덧나는 거죠. 마치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이런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정부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북한하고 관계를 단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독자 노선을 걸을 때 중국의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북한을 동맹국에서 떼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 시진핑 주석은 그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중앙정부에서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사정은 지방정부와 북한이 오랫동안 맺어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 속에서 거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2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했는데 이때 시진핑 주석이 전화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중관계는 최상이다 하면서 작년 9월에 천안문의 성루회까지 올라가면서 공들여 놓은 게 이제는 웃음거리가 돼버려요. 웃음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7월에 그 사드 배치 발표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저번의 국제정세였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르지만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는데 이미 기본 계획을 다 준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날입니다만 저희가 다른 경로로 알아봐도 중국 정부가 한국을 제재하는 로드맵을 이미 마련해 놓은 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정보는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5단계 또는 7단계로 한국을 제재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7단계에서 3단계 정도.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직접 한국에 대한 보복이나 제재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민간단체나 언론을 통해서 그 한국에 대한 어떤 한류 문화라든가 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만 타격을 주는 이게 이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측면에서의 충격이에요. 여기까지가 3단계인데 그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단계, 5단계쯤 되면 이제 중국 정부가 경제 제재를 실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중국이 시중에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6단계, 7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7단계의 맨 마지막 극단적인 단계에서는 북한을 중국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단계죠. 그러면서 6단계라고 이전 단계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정치군사 관계의 복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단계는 3단계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도 우리한테는 무시무시합니다. 3단계죠. 사실은 지금 우리 관광객의 48%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역액의 26%가 중국. 그러면은 그 외에 돈으로 계량화될 수 없는 한국에 대한 호감과 매력이 엄청난 자산으로 지금 양국 간에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국을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역사상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 정도 호감을 가질 때가 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분위기는 이미 작년에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지금 중국이 부상하는 데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시아의 말라카 해역을 끼고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중국에 떠오르는 그 부상 이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미국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 부상하는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 한국 한 나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중국하고 잘 지내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필요함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 이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양국 간의 좋은 그 다음 단계는 하드 파워, 즉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군사적인 면에서 추가적인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현재와 같은 국면이 악화일변도를 걷는다면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경제 제재만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연평도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서해가 완전히 중국바다예요. 연평도에 하루에 900척, 1000척씩 중국대가 와서 어장을 싹 쓰게 해요. 그런데 경렬비 열도까지 가면 중국 어선 단위가 100척이 아니라 1000척 단위로 올라가요. 1000척, 2000척, 3000척. 이게 제주도 앞바다부터 백령도까지입니다. 연평도에만 꽃게잡이철에 중국 어선 출몰 횟수가 10,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비정 하나가 그 중국 어선 단속한다고 가면 단속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많게는 몇백 척씩 떠 있는데 거기에 해경함정이 단속하러 가면 무슨 명랑해전 치릅니까? 수백 척대 한 척 단속한다고 하면 다 둘러싸버리는데 명랑해전 치릅니까? 이제 완전히 중국의 내해가 되다시피 한 이런 어떤 서해에서 이런 걸 중국이 방치해버린다든가 또는 서해에서 한중 간에 지금 가장 잠복된 사안은 해상 경계선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륙분해에 관한 반화를 주장하면서 경계선을 확정하자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또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관할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서해 쪽으로 확장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폭탄입니다. 또는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인정 못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버려요. 그러면은 영토 개념에 민감한 우리 입장에서는 큰 나라가 그렇게 나올 때 얼마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충격은 매우 큽니다. 그러면은 반중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중국에서는 덩달아서 혐한 시위, 혐한 감정이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991년 한중 수교 이래 지난 26년간 그래도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 한중 관계의 성과가 박근혜 정부 한 명에 의해 가지고 다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건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면 중국이 대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중국명 다오디다오라고 하죠. 여기에서 또 항상 위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만 해역 여기서 최근에 중국의 대만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새롭게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서해안이라든가 한반도에 또 미중 간의 대치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은 옛날에는 어느 한 곳이 긴장이 고조되면 나머지는 잠잠했다.
예컨대 옛날에 대만 해협이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가장 위험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실제로 미중 간의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죠. 전투기가 불시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나머지는 다 태평했습니다. 한반도 이상 없었고 남서군도 그다지 긴장 안 되고 센카쿠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 센카쿠에서 또 긴장이 고조됐을 때 나머지는 다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국제정세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건 뭐냐면 요즘은 그 네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남쪽으로는 말라칸 해협에서 북쪽으로는 서해 이르기까지 이 긴 해협 길이가 한 6,000km 정도 되는 이 해상 라인 전체가 동시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군사적인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다와 이 지금까지 미국의 믿음 중에 아주 확고한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라고 믿어왔어요. 태평양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바다라고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는데 최근에 중국의 힘이 점점 바다 쪽으로 해양 쪽으로 뻗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어느 한 곳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할 정도가 아닌 동시다발적이고 전방위적인 미중 간의 그 대치가 강화되고 이게 완성돼가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정거리의 지대함 미사일을 다 완비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대략 중국 내륙의 5군데 미사일 기지에서 접근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을 미사일로 차단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지대함 미사일과 원거리에서 미국의 해상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이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접근 거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와 의지, 전략과 전략, 군사력과 군사력이 충돌하는 전방위적인 하나의 군사적 대치 상태가 완결되는 사실을 할 때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은 2020년대까지 7개의 사드 포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드 포대를 전 세계에 뿌려주겠다는 것이죠. 중동에도 하나, 유럽에도 하나, 아시아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죠. 뿌려줘가지고 C2BMC라고 하는 게 이게 전문 용어인데 커맨드 컨트롤 배틀 매니징 센터 즉 지휘 통제 센터라는 거를 미국 내에 두고 이 전 세계의 사드 포대를 네트워크하고 엮어서 미국 본토에서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완결을 짓겠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는 사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함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이라는 스탠다드 미사일까지 모든 게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의 전광판에 이게 다 전 세계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정보가 다 시연될 수 있는 여기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우선 그 첫걸음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게 올해 2월에 서명된 오바마 대통령이 상명한 미 대통령의 국방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 MD, 한국 MD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자산을 통합하겠다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럼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앙 컴퓨터가 있고 그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 하나를 한국에 갖다 놔요. 이 단말기를 통제하는 중앙 컴퓨터는 미 본토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성주에 올해 내년 말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은 사드 1.0, 즉 하드웨어 위주의 배치예요. 레이더, 요격 미사일, 그 다음에 보고 지휘 통제센터. 요거를 배치하겠다는 거고, 그것이 배치하면 즉시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대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거의 그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는 뜻이고, 그걸 MD라고 얘기합니다. 미사일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미사일 방어 자산도 들어온다. 이게 들어오면 다 융합된다는 거죠. 이걸 지난주에 브루스 사령관이 조창간담회 얘기했고, 이게 미국이 얘기하는 미사일 방어 MD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건 국방부에서 얘기하면 자 미국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한다. 근데 왜 미국 MD가 아니라고 그러냐 사드를. 이러면은 국방부는 아니
우리는 미국 MB에 참여한 적 없고 사드가 그런 거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들 미국 좋아하잖아. 당신들 한미동맹 좋아하잖아. 다 미국 말이라면 다 믿는 사람들이 왜 요 얘기만 미국 사람들 말을 안 믿냐 이거야. 대통령도 그래, 미국의 의회에서도 그래, 하원 군사위원장도 그래,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래. 다 MB 자산으로 이게 다 엮인다고 얘기를 하고 한미일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브루스 사령관이 공통작전 상황도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언론에서도 그 말을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Common Operation Picture. 그러니까 이걸 공통작전 상황도라고 하는 건데 공동의 군사작전을 하는 그 국가들끼리는 상황판 있잖아요. 상황판. 거기에 시연되는 화면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공통작전 상황도라고 하는 건데 미국, 한국, 일본이 똑같은 COP를 갖게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 자, 한미일이 이렇게 이제 미사일 방어로 똑같은 공동작전을 한다고 칩시다. 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해요. 그러면 미사일이 완연히 열차입니까? 천천히 옵니까? 마하 14로 떨어져요. 마하 14. 소리 속도의 14배. 우주에서는 초속 7km 속도로 날아다니는 거고. 그러면 미사일 쐈는데, 야, 미사일 어디까지 가냐? 예, 한국 어디, 한반도 여기 어디 알짱알짱 하는데 그러면은, 야, 요건 한국이니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네가 요격해. 그러다가 벗어났냐? 그러니까 좀 이게 궤도가 더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인미군 사령관 네가 해. 그러다가 이게 하와이에 가냐? 그러면 태평양 사령관이 요격해. 이러면 회의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사일 방어는 군초를 다투는 작전이기 때문에 미국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단일 지휘관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일 지휘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미일 새로운 집단방위 체제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지금은 지휘 체계가 주일미군 사령관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분리돼 있어요. 별개 군대라고. 그런데 미사일 방어 공동작전 어떻게 할 겁니까? 공통작전 상황도를 띄워놓는다는 얘기는 지휘 체계 변화를 수반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2007년에 미국 군사에서 미국이 제일 MD에서 동북아에서 고민하는 것은 한미일의 그 군사 지휘 체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어요. 미사일 방어 떼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미사일 방어 자산 그 작전을 현지에 주둔하는 사령관이 아니라 미 본토에서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는 태평양 사령부 정도의 영역에서 아시아의 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구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밑에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지휘권이 다 예속돼 버리는 거고 공통작전 상황도로 단일 지휘관 밑에서 이걸 이제 군사용어로 유니트 오브 커맨드, 지휘 통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군사작전이 국적을 초월하는 것이죠. 국경을 초월해서 이게 융합되는 단일 지휘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사일 방어만큼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전후 70년간 유지돼 왔던 동북아의 기본 그 구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후에 유지돼 왔던 우리 한일 관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일본에도 우리가 안보를 의존해야 되거나 또는 같이 하지 않으면 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유의미한 상황은 뭐냐면은 한일 위안부 문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졸속으로 타결됐잖아요. 아까도 그거 관계하시는 분, 오신 것 같은데. 그 위안부 합의가 저는 처음에 미 국무성에서 개입한 줄 알았어요. 거기서 뭔가 한일 관계에 개입해서 억지로 한일을 갖다 붙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 국방부에서 했더라고요. 마크베리. 전 그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 시립국방부에 있는데 거기가
위안부 문제, 미사일 방어 문제를 다 다루는 컨트롤 타워라는 겁니다. 거기가. 왜 그러면 국방부가 이 문제를 다뤘겠습니까? 동아시아 전략부상, 즉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글로벌 이 지역의 어떤 그 정책을 하는데 위안부 한일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보고 사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걸 한 명의 당사자가 다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위안부 합의, 올해 2월에 개성공단 전격 폐쇄, 그 다음에 3월에 사드 배치 검토 시작, 그 다음에 7월에 사드 배치 결정, 이런 일련의 수순들을 다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쓰는데 당장 군사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일 관계는 너무 멀다. 이건 좀 가깝게 붙인다. 그 다음에 한중 관계는 너무 가깝다. 이건 좀 떼어놓자. 일단 국제 관계가 좀 이런 방향으로 돼야 나중에 미사일 방어나 이런 전략적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자기가 설득할 겁니까? 한국 정부하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드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찬성 여론이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여론이 50%를 넘고 있어요. 사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빠르게 가라앉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빨리 한국 국민들 설득 안 하고 뭐하는 것이죠. 이런 발언은 외국군 사령관이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는 총독이나 하는 발언입니다. 총독. 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국제 정세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한 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진기록의 유성룡이 임진란에 그 화를 당한 것은 서해 유성룡의 경고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해 유성룡은 해동 제국기에서 일본의 항해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성룡이들한테 일본을 주목하십시오 하고 야채 경고하고 죽었습니다. 그걸 망각했다 임진왜란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썼던 진기록을 또 17세기쯤 되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걸 읽고 청일전쟁 때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의 지정학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남북한 문제 같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전부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핵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각자 자기의 전략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정치적으로 다 활용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북한 핵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걸 앞서가지고 이제 안보를 점점 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저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미지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안보를 스스로 못해가지고 임진란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명나라를 불러요. 또 청일전쟁 때는 동학을 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청일 양쪽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지정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우리 스스로 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때는 나름 국가가 잘 생존하고 번영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막 외국군 사령관이 이제는 내정에 직접적 얘기까지 할 정도로 다급해진 상황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이라는 것도 지금과 같이 뭐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모든 것이 다 위협이 된 상황이라면 그것은 군사적 대비로 대비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는 무기체계라는 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드가 등장하면 나라가 안전하고 이 정도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는 사드도 제한적인 무기라는 결국은 수도권 방어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그러면 패트리어트 신형 미사일을 더 갖다 놔야 된다. 자, 사드가 들어오니까 이미 쏴서 한참 지나가지고 마지막 떨어지는 단계에나 요격을 하니까 이제는 이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상승 단계나 떨어지기 전 단계에서 또 때려야 된다는 건데 그 무기 체계를 조선일보 지금 도입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지스함에 배치된 스탠다드 SF-3라는 미사일입니다. 자, 한 번 이 안보에 대한 수요라는 건 밑빠진 독의 물볶이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 불안에 끌려다니는 순간 무기의 소요라는 것이 급속도로 팽창이 됩니다. 누가 이거에 브레이크를 걸 겁니까? 누가 이것을 통제할 것이고 누가 평가할 겁니까? 한 번 두려움과 공포의 노예가 된 순간 사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냉전이 끝나고 나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고 나서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그 소련의 전역을 초토화하는데 어느 정도 위력의 핵무기가 필요해요. 그때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내놓은 대답은 대략 14 내지 15메가톤의 핵무기 위력이면 소련의 70%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B-52 한 대가 미국의 폭격기 B-52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이 26발입니다. 그런데 요즘 핵폭탄은 나날이 첨단화 경량화돼가지고 심지어는 작은 수소폭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B-52 한 대가 갖고 있는 폭발력은 4메가톤에 달합니다. 물론 이론적 수치입니다. 그 폭격기 한 대의 핵의 억제력이면 어느 정도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을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핵 폭격기 한 대에 갖고 있는 억제력. 그런데 한 대만 있습니까? 미국에? 이런 폭격기가? 그리고 폭격기만 있습니까? 별의별 거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억제라고 하는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억제력에 차고 넘치고 억제라는 기본의 그 국제정치, 국제안보의 논리가 있는데 갑자기 그거보다는 훨씬 서열이나 효과가 낮은 방어라는 단론이 끼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 미국의 핵우산도 억제력도 핵우산도 찢어진 우선이다 하면서 갑자기 폄하하고 이걸 폄하해버리고 난데없는 미사일 방어 사실은 검증이 안 돼 있죠. 이게 들어와가지고 방어력에 갑자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방어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냉전 시대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 때는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았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미 억제 경쟁은 끝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다른 수단을 점점 찾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밑빠진 독의 물복기라는 것이고 제가 국방부하고 토론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우선 사드가 무슨 무기 체계인지 검증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단지 미국에서 말하는 것만 믿고서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국방부의 실무 책임자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느낀 답답함은 뭐냐면 이 사람들 말인즉슨 사드를 직접 본 거는 미국에 가서 견학을 한번 해보고 이게 전부고 그 다음에 사드의 그 실험 평가한 데이터라든가 운용 개념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군에게 접근을 제한해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에는 사드 전문가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검증할 수 없는.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방장관 애슈튼 카터 국방장관은 한국에 와서 사드는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된 무기이기 때문에 해외에 배치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말 할 단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한국 내 사드 논란이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올해 2월부터 이야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만 갑자기 이게 실전 배치 준비가 끝난 무기로 분광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고 싶은데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보여주지는 않아요. 한국에 무슨 사드 전문가가 있어요? 저는 국방부에서도 사드 전문가를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무기 체계에 우리의 어떤 마치 운명을
거기에서 이거라고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무기를 도입된다면, 그런 불확실한 검증될 수 없는 담론으로 이것이 도입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는 우리 통제범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원래 군사정책을 결정 안 합니다. 원래는 군사력 소용을 그렇게 결정 안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검증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 사드를 최근에 추가 생산하고 있다는 것 외에서는 이게 한국 방어에 어떤 군사적인 효용이 있다는 걸 국방부는 단 한 번의 증거 제시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건 논리적이고 타당해야 돼요. 그 핵심은 검증입니다. 근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무기라는 점에서 이 무기야말로 일종의 어떤 아이돌 열풍처럼 무언가 하나의 지금 정치화된 이러한 인기몰이에 그 이상 어떤 증거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주자들이 일제히 사드 한국 배치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힐러리 클린턴도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원래는 상원 의원 시절에 이 미사일 방어와 사드에 대해 비판 논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을 돌려 세워놨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던 오바마가 올해 대선 국면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언을 하고 나선 것이죠. 이것은 군사 전문가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인기몰이였죠. 그때 대선 전에 지금 중국에 대한 선명성 경쟁을 하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사드 이런 어떤 문제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라는, 말하자면 미국 대상의 부풍이 군 겁니다. 그게 태평양을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고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건 우리가 어디서 들은 소문입니다. 소문. 누가 이걸 책임집니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걸프전 때 미국의 CNN에서 사담 후세인이 발사한 스커이 미사일을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90%를 격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구매 사절단이 이라크까지 갔었다고. 걸프전 이후에. 그렇게 좋은 무기라면 당장 사야죠.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요격률은 2%에 불과하다는 게 이후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회계감사원이 거기에 유명한 포스폴 교수라고 미 MIT 교수가 얘기한 것은 2%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완전한 요격도 아니라고 해요. 그 사이에 개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미사일 방어의 담론은 거대한 믿음의 체계입니다. 이것은 무기에 대한 어떤 개량화된 검증이라는 이 덕목은 사실은 적용되지 않는 거대한 믿음의 체계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정세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고 날도 더운데 너무 오래 하면 좀 실례가지고 질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척에 거의 대포와 40km 밖에서 서울을 겨누고 있는 이런 어떤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북한 관계에서 지금 군사적인 조치를 남발하고 앞세우면 안보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만 이미 군사적인 방책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임계 상황은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한 군사력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 수도권 문제가 우리 방어의 모든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군사무기로 막을 수 있습니까? 미사일을 방어하면 그 다음에 고도가 낮은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면 이번에는 장사정포를 방어하면 이번에는 또 다른 침투, 특수전력 이렇게 해서 끝이 없이 나열되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위협의 목록에서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고 군사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안보 자체가 완결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극단적 군사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 60년간 그런 식으로 안보를 했고 군사적인 수단으로 이 안보를 지킨다고 믿어왔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결과에서 항상 실패해왔고 안전해진 게 아니라 불안해져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군사적인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 폭력적 수단이 있는가 하면 비폭력적 평화적 수단에 의한 안보도 제재의 위치를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방외교, 예방외교.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핵시대 크림슨 타이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만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물론 무섭죠. 그러나 핵시대 우리의 적은 전쟁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전쟁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겨도 지는 전쟁입니다. 랜드 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사망자 150만 명에 재산 피해 6천조. 이걸 다시 이 데이터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다시 재평가하니까 사망자 500만 명에 재산 피해 7천. 거기에다가 우리 군이 제일 선호하는 재래식 군사 전략이 뭡니까? 많이 죽고 많이 죽이는 전쟁입니다. 이런 재래식 개념으로 전쟁관이 우리 군은 변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통제선을 맞춰가지고 쭉 전선을 올라갔다가 방어선 내려왔다가 다시 공격선으로 통제선 맞춰 올라가면서 수백 개의 표적을 다 때려부시는 이런 전쟁이 실제 벌어진다면 아까와 같은 피해가 예상이 될 때 그 전쟁은 제가 보기엔 이겨도 지는 전쟁이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적은 전쟁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누구건 간에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던 방안이 있다면 시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때를 놓치기 전에 빨리 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외교의 계절이 갔다. 하야후 외교의 계절이다. 과거에 육자회담 시절에 보수에서는 육자회담이 아무런 북한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졌다고 하면서 적대시합니다만 그나마 북한의 핵개발을 지체시킨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자회담이 진행되고 합의가 잘 될 때는 북한이 핵개발이 그 수준에서 일시정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이면 이미 핵에 대한 어떤 그 보유 북한은 끝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을 미사일의 수임으로 만들어라. 즉 미사일의 숲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이 얘기는 남한의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킬체인이라든가 이런 참과 방패가 늘어나게 되면 북한이 제압당하지 않도록 전국토에 미사일을 분산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탐지 전략이 이걸 다 찾아낼 겁니다. 더군다나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군사적인 수단으로서 이것이 제압되고 무엇이 또 우리가 우위를 가할 때 북한이 필요한 그것에 겁을 먹고 굴복하리라고 보는 이러한 기대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을 때가 됐다. 최소한의 필수적인 방어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외교의 계절을 외교에서 우리의 그 예방적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육자회담의 복원이 답이라고. 육자회담을 해보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주변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이게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다자 외교 무대에서 처음으로 체험했는데 이제 그 경험자마저도 이 정부에서 다 제거됐어요. 그러면서 중국 가서 천안문 외교를 하고 미국 가서 해명을 하고 이런 눈치 외교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드 배치 여론이 나오고 결정이 된 이후로 대한민국도 안전해졌습니까? 배치하면 더 안전해집니까? 북한은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다른 수단이 없습니까?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사드의 방어망을 회피하는 수단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그런데 어떻게 공격자의 의도마다 준비가 끝나기 전에 방어 개념을 먼저 확정하는 이런 면에는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는 건데 그러면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부가 정치적이다. 결국은 미국이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을 최전방으로 밀어넣으면서 강대국 정책을 하는 이런 양상에 지금 우리가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한테 지정학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국제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런 걸 좀 예의주시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의 가장 핵심 인사를 만났습니다. 미 외교협회가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사우디에 대한 한국 내 논란을 비상하게 바라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아닌 한국 국민한테 묻고 있습니다. 사우디 배치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실 겁니까? 하고 한국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퍼블릭 어페어, 공공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가 됩니다. 응답할 차례. 우리가 모르는 무기가 들어와서 안보의 효과는 추상적이고 미지의 것이지만 보는 피해는 너무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대처해야 될 목표를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충분히 한국 국민들의 많은 의사다 하면서 이 부분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미국마저도 사드를 배치했을 때 혹시 한국에 반미 열풍이 부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려줘야 돼. 친절하게. 이런 식의 폭주하는 절차로 정부 내 시스템마저 무력화한 채로 날벼락처럼 발표 결정이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한국에서 사드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미국의 국가 전략에 크나큰 손실이 될 거다. 2002년을 기억해. 절대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사드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매우 무거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 진보 정당이 대한민국 안보, 미래 우리 세대 평화, 그 다음에 번영에 대한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각성과 경각심,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갖고 정부가 너무 폭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시민적인 의사를 결집하는데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중국마저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제는 정부가 아닌 시민이 말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권리를 주권자로서 당당히 주장하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폭염이지만 뜨겁지만 정말로 이런 어떤 안보 문제에 그래도 작은 야당입니다만 잘 두 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더라도 핵을 결집하고 좀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한 강연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는 주로 경영